달밤설아와 함께 또 한 번 달빛 아래에서 만나겠습니다. 천석군이라 불리는 부유한 과부 박씨 부인에게는 3명의 며느리가 있었다. 첫째 며느리는 한양 양반집 교수 출신으로 교양은 있었으나 오만했고, 둘째 며느리는 부잣집 딸로 자라 계산이 빠르고 욕심이 많았다. 막내 며느리는 가난한 선비의 딸로 순박하고 착했다. 박씨 부인은 평생 남편 없이 홀로 재산을 일구어온 강인한 여인이었다. 땅을 사고 장사를 하고 곡식을 거래하며 천석군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도 비켜가지 않았다. 나이 70을 넘기자 박씨 부인의 기력은 눈에 띄게 쇠했다. 걸음걸이는 느려졌고 밤이면 기침이 잦았으며 손발은 차가워졌다. 세월이 흘러 기력이 쇠한 박씨 부인은 어느 날 며느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큰 사랑방에 세 며느리가 일렬로 앉았다. 박씨 부인의 앞에는 겉모양이 똑같이 생긴 봉인된 단지 3개가 놓여 있었다. 단지는 모두 같은 크기의 같은 색깔이었고 뚜껑은 붉은 천으로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다. 며느리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단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박씨 부인은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안에는 내 평생 일군 가문의 보물과 비방이 들어있다. 내가 죽기 전까지 절대로 열어보지 말고 각자의 방에 고이 간직하거라. 며느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씨 부인은 계속 말했다. 이것은 너희들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평생 모은 것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싶을 뿐이다. 첫째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그럼 언제 열어봐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열어보거라. 그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둘째 며느리도 물었다. 어머님, 단지마다 들어있는 것이 다릅니까? 그것은 열어보면 알게 될 것이다. 박씨 부인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막내 며느리는 조용히 단지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님, 편찮으신 것은 아니십니까? 박씨 부인은 막내의 손을 꽉 잡았다. 걱정하지 말거라. 나는 괜찮다. 하지만 박씨 부인의 손은 예전과 달리 힘이 없었다. 며느리들은 각자 단지를 받아들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첫째와 둘째는 단지를 받자마자 무게를 가늠해 보았다. 제법 무게가 있었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했지만 시어머니의 명령이 있었기에 열어볼 수는 없었다. 막내는 단지를 받아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 장롱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시어머니의 방으로 돌아가 안부를 물었다. 어머님, 제가 약이라도 다려드릴까요? 아니다. 괜찮다. 가서 쉬거라. 막내는 시어머니를 뒤로 하고 물러났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어머니의 얼굴이 예전과 달리 창백했고 목소리도 힘이 없었다. 그날 밤 세 며느리는 각자의 방에서 단지를 바라보았다. 첫째와 둘째는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막내는 시어머니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단지를 받아든 첫째와 둘째 며느리의 머릿속은 온통 금은보와 생각뿐이었다. 첫째 며느리는 단지를 방 한가운데 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시어머니는 천석군이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얼마나 많겠는가. 분명 이 단지 안에는 귀한 보물이 들어있을 것이다. 첫째는 단지를 들어 흔들어 보았다.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묵직한 느낌이었다.
어머니가 아끼시던 그 큰 황금 두꺼비가 여기 들었을까? 첫째는 혼자 중얼거렸다. 시어머니가 서재에 모셔두고 아끼던 황금 두꺼비를 본 적이 있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온통 금으로 만들어진 귀한 물건이었다. 그것이 이 단지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다. 단지를 받자마자 방으로 달려가 문을 걸어 잠그고 단지를 살펴보았다. 뚜껑은 붉은 천으로 단단히 봉인되어 있어서 억지로 뜯지 않는 한 열 수 없었다. 둘째는 단지를 귀에 대고 흔들어 보았다. 안에서 딸랑거리는 소리가 났다. 보석일까? 아니면 은전일까? 둘째는 온갖 상상을 했다. 시어머니의 보물 중에는 비취 놀이개도 있었고 진주 목걸이도 있었으며 금가락지도 여러 개 있었다. 그것들이 이 단지 안에 들어있을 것이다. 밤마다 단지를 흔들어 보던 두 사람은 서로의 단지에서 나는 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다. 어느 날 저녁 첫째와 둘째는 복도에서 마주쳤다. 둘 다 자신의 단지를 품에 안고 있었다. 첫째가 먼저 말했다. 형님, 단지 소리가 다른 것 같지 않소? 둘째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형님 단지는 무거운 소리가 나고 내 단지는 가벼운 소리가 나오. 첫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럼 형님 단지에 더 귀한 것이 들었다는 말이오? 그럴 수도 있어. 어머님께서 맏며느리인 형님을 더 아끼시니. 둘째의 말에 첫째는 기분이 좋아졌다. 하지만 동시에 둘째는 질투심이 솟았다. 왜 자신의 단지에는 가벼운 것만 들었단 말인가? 더 무거운 것이 든 단지를 차지하기 위해 둘째는 몰래 단지를 바꿔치기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며칠 후 밤 둘째는 살금살금 첫째의 방으로 갔다. 첫째가 깊이 잠든 틈을 타서 단지를 바꾸려고 했다. 하지만 첫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첫째는 잠든 척하며 둘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가 단지에 손을 대는 순간 첫째가 벌떡 일어났다. 도둑이야. 첫째의 고함에 둘째는 깜짝 놀랐다. 두 사람은 서로 단지를 차지하려고 실랑이를 벌였다. 이 단지는 내 것이오. 아니요, 내가 먼저 받은 것이오. 두 사람은 대판 싸움을 벌였다. 목소리가 커지고 급기야는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다. 소란 소리에 하인들이 달려왔고 겨우 두 사람을 떼어놓았다. 이 모든 소동 속에서도 시어머니의 방은 조용했다. 병석에 누운 박씨 부인은 며느리들의 싸움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그들은 단지 속 보물에 눈이 멀어 정작 병석에 누운 시어머니의 신음소리는 외면하기 일쑤였다. 첫째와 둘째는 매일 단지만 들여다보았다. 시어머니가 기침을 해도 신음을 해도 그들은 자신의 방에서 단지를 지키느라 바빴다. 시어머니의 약을 다리는 일도 수발을 드는 일도 모두 막내의 몫이 되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물을 달라고 했지만 첫째와 둘째는 듣지 못한 척했다. 결국 막내가 달려와 물을 떠다 드렸다. 박씨 부인은 막내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고맙구나 얘야. 막내는 시어머니의 손이 예전보다 더 차갑다는 것을 느꼈다. 반면 막내 며느리는 단지를 보물함이 아닌 시어머니의 분신처럼 소중히 여겼다. 단지를 받은 첫날부터 막내는 깨끗한 천으로 단지를 닦고 장롱 위 가장 안전한 곳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매일 아침 단지 앞에서 시어머니의 건강을 빌었다.
막내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속의 내용물이 아니라 시어머니께서 직접 주신 물건이라는 사실 자체였다.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했다. 막내는 형님들과 달리 단지를 흔들어 보지도 무게를 재보지도 않았다. 그저 정성껏 보관하며 시어머니를 간호하는 데 온 마음을 쏟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가 평소처럼 단지를 닦고 있을 때였다. 단지 틈새로 흘러나온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봉인된 뚜껑과 단지 몸통 사이에 작은 틈으로 가느다란 종이 한 귀퉁이가 삐져나와 있었던 것이다. 막내는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잡아당겼다. 종이는 천천히 빠져나왔다. 펼쳐보니 그것은 보물 목록이 아니라 기력이 쇠한 노인에게 좋은 약초 처방전이었다. 한지에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인삼 2돈, 황기 3돈, 당귀 1돈, 감초 반 돈을 물에 달여 아침 저녁으로 복용할 것. 몸이 허하고 기침이 잦을 때 효험이 있음. 막내는 처방전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시어머니께서 단지 속에 넣어둔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위한 처방이었던 것이다. 종이를 더 펼치자 뒷면에는 어머니의 눈물 어린 편지가 적혀 있었다. 내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것이 더 크구나. 새 며느리가 있지만 진정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이가 있을까? 이 처방전을 발견한 며느리가 있다면 그 사람만큼은 나를 진심으로 대해준 것이리라. 부디 이 약을 달여 이 늙은이에게 먹여주기를 바란다. 막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며느리들이 모두 곁에 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단지 속에 넣어두셨다니. 막내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즉시 약방으로 달려갔다. 처방전대로 약재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부터 막내는 단지 속 처방대로 약을 다리기 시작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약재를 씻고 정성껏 물에 달였다. 약이 끓는 동안 막내는 불 앞에 앉아 시어머니의 쾌유를 빌었다. 약이 다 다려지면 정성껏 걸러서 사발에 담았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방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약을 올렸다. 어머님, 약을 드셔야 합니다. 박씨 부인은 막내가 내민 약을 받아들었다. 이 약은 어디서 구했느냐? 단지에서 처방전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넣어두신 것 같습니다. 박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 내가 발견했구나. 막내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약을 다려 시어머니께 올렸다. 그리고 약을 드시는 동안 곁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어머니의 하루는 어땠는지, 어디가 불편하신지, 무엇이 필요하신지 세심하게 물었다. 막내는 또한 매일 밤 시어머니의 발을 씻기며 진심으로 간호하기 시작했다. 따뜻한 물에 약초를 우려내어 시어머니의 발을 담갔다. 그리고 부드럽게 주물러 드렸다. 어머님, 발이 따뜻해지셔야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박씨 부인은 막내의 손길을 느끼며 평온해졌다.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다. 며느리의 정성이 고마웠고 그 마음이 약보다 더 큰 위안이 되었다. 막내는 시어머니를 간호하면서도 단지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매일 깨끗이 닦고 먼지가 앉지 않도록 천으로 덮어두었다. 단지는 시어머니께서 주신 선물이었고 그 안에 담긴 처방전 덕분에 어머니를 제대로 간호할 수 있었다. 반면 첫째와 둘째는 여전히 단지만 지키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도 신음 소리가 들려도 그들은 자신의 방문을 닫고 단지를 들여다보기만 했다.
막내가 혼자서 모든 간호를 담당했다. 막내의 정성스러운 간호에도 불구하고 박씨 부인의 병세는 점점 깊어갔다. 약을 먹어도 기력은 회복되지 않았고 기침은 더욱 심해졌다. 어느 겨울날 새벽 박씨 부인은 막내를 불렀다. 막내가 달려가자 시어머니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얘야, 고맙구나. 내 덕분에 편안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괜찮아지실 겁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다. 내 때가 된 것 같구나.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박씨 부인은 그날 오후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막내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첫째와 둘째도 뒤늦게 달려왔지만 이미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난 뒤였다. 마침내 박씨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엄숙한 장례가 치러졌다. 3일장을 지내고 산소에 모시고 모든 절차가 끝났다. 장례를 마친 세 며느리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왔다. 이제 시어머니의 명이 풀렸으니 단지를 열어봐도 되는 것이었다. 첫째와 둘째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단지의 봉인을 뜯었다. 드디어 단지를 열어젖혔다. 금덩이를 기대했던 첫째의 단지에서는 시커먼 흙덩이가 쏟아져 나왔다. 단지를 기울이자 흙이 우수수 쏟아졌다. 그것도 그냥 흙이 아니라 냄새나는 진흙이었다. 첫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단지 속을 뒤졌다. 하지만 흙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럴 수가. 이게 무슨 일이야? 첫째는 비명을 질렀다. 몇 달을 기다리고 밤마다 꿈에서까지 본 보물이 고작 흙덩이라니. 첫째는 분노와 허탈함에 단지를 내팽개쳤다. 단지는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둘째도 마찬가지였다. 보석을 기대했던 둘째의 단지에서는 깨진 기와장이 쏟아져 나왔다. 조각난 기와장들이 덜컹거리며 바닥으로 쏟아졌다. 둘째는 기와장 조각들을 손으로 뒤적였다. 혹시 그 아래 무언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기와장 조각들 뿐이었다. 이게 대체 무슨 장난이란 말이야. 둘째도 절규하며 단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두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절규할 때 막내는 조용히 자신의 단지를 열었다. 막내의 단지에서는 정성껏 다려 올렸던 약초의 찌꺼기가 나왔다. 이미 말라버린 약재들이 단지 바닥에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편지 한 통만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막내는 편지를 꺼내 읽었다. 사랑하는 막내 며느리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내 정성 덕분에 나는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다. 이 약재 찌꺼기는 내가 나를 위해 달인 약의 흔적이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하다. 너의 효심을 잊지 않겠다. 막내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시어머니께서 자신의 정성을 알아주셨다는 것이 감사했고 그 마음을 이렇게 전해주셨다는 것이 고마웠다. 첫째와 둘째는 막내의 방으로 달려왔다. 너는 뭐가 나왔느냐? 막내는 조용히 단지를 보여주었다. 첫째와 둘째는 약재 찌꺼기를 보고 비웃었다. 뭐야, 너도 우리랑 똑같잖아. 쓸모없는 것만 들었네. 어머니가 우리를 놀린 거야. 보물은 애초에 없었던 거라고. 두 사람은 화가 나서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평생을 기다렸는데 고작 이런 것들 뿐이라니.
허망해하는 형님들과 달리 막내는 어머니를 추억하며 단지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약재 찌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고 단지 안쪽을 깨끗한 천으로 닦았다. 그러다가 막내는 단지 바닥이 이중으로 되어 있음을 눈치챘다. 막내는 단지를 닦으며 바닥을 만져보았다. 뭔가 이상했다. 바닥이 다른 부분보다 두꺼운 느낌이었다.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려 보니 속이 빈 것 같은 소리가 났다. 막내는 조심스레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바닥 가장자리에 가느다란 선이 보였다. 마치 뚜껑처럼 분리될 수 있게 만들어진 것 같았다. 막내는 조심스럽게 손톱으로 그 틈을 파기 시작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단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바닥을 들어 올렸다. 조심스레 바닥을 뜯어내자 거기에는 놀라운 것들이 숨겨져 있었다. 박씨 부인이 평생 모은 재산의 문서가 가지런히 접혀 있었다. 토지 문서, 전담 문서, 상가 문서, 곡식 창고 문서. 모든 재산 목록이 한 장 한 장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커다란 대문 열쇠가 놓여 있었다. 이것은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안주인의 열쇠였다. 이 열쇠를 가진 사람이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고 하인들을 지휘하며 가문을 이끌어가는 것이었다. 막내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들을 꺼냈다. 오직 시어머니를 간호하며 단지를 자주 만지고 닦아냈던 막내만이 발견할 수 있는 위치였다. 첫째와 둘째는 단지를 열자마자 내용물만 확인하고 화를 내며 던져버렸기에 바닥의 비밀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다. 문서들 사이에는 편지 한 통이 끼워져 있었다. 막내는 편지를 펼쳤다. 시어머니의 단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내 마음을 닦아준 이에게 이 열쇠를 맡긴다. 진정한 보물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다. 나는 새 며느리를 시험하고자 했다. 첫째에게는 흙을 주었다.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은 흙처럼 더럽기 때문이다. 둘째에게는 깨진 기와장을 주었다. 욕심만 부리는 마음은 기와장처럼 쉽게 깨지기 때문이다. 막내에게는 약재를 주었다. 효심으로 가득한 마음은 약처럼 사람을 낫게 하기 때문이다. 이 문서와 열쇠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간호해준 막내에게 주는 것이다. 부디 이 재산으로 가문을 잘 이끌어 가기를 바란다. 막내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시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던 것이다. 며느리들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해 단지를 만들고 각자의 마음에 맞는 내용물을 넣으셨던 것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한 막내에게만 진짜 보물을 남기신 것이었다. 막내는 문서와 열쇠를 품에 안았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먼저 느껴졌다. 이 큰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시어머니의 뜻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 그때 첫째와 둘째가 막내의 방으로 들이닥쳤다. 두 사람은 막내가 문서와 열쇠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게 뭐냐? 첫째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단지 바닥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막내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둘째가 달려들어 문서를 빼앗으려 했다. 그건 우리 것이기도 해. 나눠야 해. 하지만 막내는 문서를 꽉 잡고 놓지 않았다. 이것은 어머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첫째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말도 안 돼. 너만 받을 권리가 어디 있어? 막내는 시어머니의 편지를 두 형님에게 건넸다. 어머님의 편지를 읽어보십시오. 첫째와 둘째는 편지를 읽었다.
읽으면서 두 사람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시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자신들의 탐욕을, 냉정함을, 무관심을 모두 보고 계셨던 것이다. 첫째는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 죄송합니다. 둘째도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욕심만 부렸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어. 두 사람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인지. 단지 속 보물에만 눈이 멀어 정작 살아계신 어머니를 소홀히 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웠다.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막내는 탐욕에 눈이 멀었던 형님들을 내쫓지 않았다. 오히려 두 형님을 일으켜 세우고 손을 잡았다. 형님들 일어나세요. 어머님께서는 우리가 화목하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첫째와 둘째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막내를 바라보았다. 자신들이 그토록 냉대했던 막내가 지금 자신들을 용서하고 있었다. 막내는 두 형님을 안방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다. 정성껏 지은 밥과 국 반찬들이 상 위에 가득했다. 드세요, 형님들. 많이 놀라셨을 텐데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첫째는 숟가락을 들다가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너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어찌 이렇게 대해주느냐? 막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어머님께서 남기신 가장 큰 가르침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막내는 두 형님의 손을 잡았다.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니 다행입니다. 어머님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식사를 마친 후 막내는 두 형님을 서재로 불렀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긴 재산 문서들을 펼쳐놓았다. 형님들, 이 재산은 어머님께서 평생 모으신 것입니다. 저 혼자 관리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첫째가 놀라며 물었다. 무슨 뜻이냐? 막내는 차분하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 관리했으면 합니다. 형님들도 이 집안의 며느리이시니 당연히 책임을 나눠져야 합니다. 둘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말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는 말이냐? 네, 형님.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막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재산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께서 평생 백성들과 나누며 모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가난한 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첫째와 둘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겠다. 우리가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겠다. 막내는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형님들에게 전했다.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것이 진짜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새 며느리는 달라졌다. 첫째는 자신이 받았던 흙을 마당에 뿌리며 채소를 심었다. 그리고 그 채소를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흙이 어머니께서 주신 가르침이었구나. 탐욕을 버리고 땅을 일구라는 뜻이었어. 둘째는 깨진 기와장을 모아 가난한 집의 지붕을 고쳐주었다. 욕심을 버리고 남을 도우라는 어머니의 뜻을 이제야 알겠어. 막내는 시어머니가 남긴 약재 처방전을 의원에게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무료로 약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흙과 기와장을 들고 망연자실했던 첫째와 둘째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다. 자신들이 받은 것이 벌이 아니라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죽어서도 며느리들을 교육하고 계셨던 것이다. 세 며느리는 함께 시어머니의 산소를 찾았다. 그리고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어머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세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께 감사를 표했다. 이 이야기는 마을에 널리 퍼졌다. 세 며느리와 세 개의 단지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정말 지혜로운 어머니셨구나. 그래, 진정한 효심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거야.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교훈을 얻었다. 진정한 효심이야말로 금은 보화보다 귀한 가문의 진짜 열쇠라는 것을, 탐욕을 버리고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세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가르침대로 평생을 살았다. 재산을 함께 관리하며 가난한 이웃을 도왔고 서로를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냈다. 그들의 집안은 대대로 번창했다. 하지만 그것은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후손들은 선조 며느리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다. 우리 집안의 진짜 보물은 저 단지가 아니라 할머니께서 남기신 사랑의 가르침이다. 세 개의 단지는 대대로 보관되었다. 흙이 담겼던 단지, 기와장이 담겼던 단지, 약재가 담겼던 단지. 그것들은 후손들에게 탐욕을 경계하고 효심을 잊지 말라는 가르침을 전하는 갑오가 되었다.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달밤설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시대 어느 이름 모를 산골 마을, 이곳에는 태어날 때부터 울음소리 한 번 크게 내지 않았던 말이 없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10살이 넘도록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제기차기를 하거나 나무 칼싸움을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하루는 언제나 정적인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장터의 시끄러운 흥정 소리에 정신을 팔거나 잔칫집의 꽹과리 소리에 어깨춤을 출 때도 아이의 고개는 늘 묘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실바람 소리를 붙잡으려는 듯한 모습이었지요. 가만히 보면 아이는 언제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세월의 때가 묻은 낡은 가재도구들만이 아이의 유일한 말동무였습니다. 아이는 안방 구석에 놓인 칠이 군데군데 벗겨진 육통장롱 앞에서 몇 시간이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장롱은 집안의 가업을 이어받으며 대대로 내려온 것이었지만 어쩐지 그 앞에만 서면 공기가 서늘해지곤 했습니다. 또한 부엌 한쪽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녹그릇에 은은한 광택을 훑거나 마당 한복판에 버려진 듯 걸린 오래된 해시계의 그림자를 한참 동안 응시하곤 했습니다. 아이는 아무도 듣지 못하는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고 때로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사물들을 어루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아이를 보며 헛개비를 보는 아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입을 뗀 날은 볕이 유난히 좋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 장롱을 절대로 열지 마세요. 안에서 누가 숨이 막힌다며 벽을 긁고 있어요. 오늘 열면 큰일이 난대요. 아이의 어머니는 빨래를 널다 말고 멈칫하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얘야, 장롱이 어떻게 말을 한다고 그러니?
아내는 내 아버지 옷밖에 없단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마당이나 쓸어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아이의 시선은 집요하리만치 장롱의 문고리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겠다며 아이의 만류를 뿌리치고 장롱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그 순간 장롱 안에서는 쾌쾌한 나무 냄새와 함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시커먼 냉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이유 없이 불같이 화를 내며 가재도구를 때려 부수었고 그날 이후 집안은 유리 그릇이 깨지듯 사정없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조금씩 불안해졌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이가 입을 열면 재앙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이의 말대로 하지 않은 날에만 꼭 탈이 났습니다. 녹그릇을 쓰지 말라는 날, 굳이 그 그릇에 탕을 담아낸 어머니는 손을 심하게 대어 며칠을 알아누웠고 해시계를 옮기지 말라는 날에 장정들을 불러 그것을 옮겼던 집안의 가장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보며 한 걸음씩 물러나기 시작한 건 마을에서 아이의 이름은 서서히 지워져 갔습니다. 누구도 아이를 부르지 않았고 아이의 부모조차 아이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잔인했던 것은 매질이나 욕설이 아니라 마치 유령을 보듯 자신을 지나쳐가는 사람들의 서늘한 침묵이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물건들 앞에서 멈춰 서곤 했으나 이제는 멀리서 사람의 발소리만 들려도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버린 듯 아이의 그림자는 마을의 골목길에서 점점 더 작고 가늘게 변해갔습니다. 대신 물건들이 내뱉는 소리 없는 아우성은 아이의 귓가에서 점점 더 거대하고 선명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당산나무 아래 모여 앉아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 애가 말을 걸면 물건들이 깨어나고 물건들이 깨어나면 사람이 죽어나가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저놈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의 넋이 잘못 든 괴물임이 틀림없네. 아이의 어머니는 집 뒤편 우물가에서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아이가 들었다는 목소리가 정말로 죽은 이들의 원혼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자신의 자식을 괴물로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 사이에서 그녀의 가슴은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아이는 담장 너머로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보다 물건의 속삭임이 더 다정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장롱은 아이에게 과거의 슬픔을 이야기해 주었고 녹그릇은 배고픈 영혼들의 한숨을 전해 주었으며 해시계는 앞으로 다가올 차가운 그림자의 시간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는 그 거대하고 무거운 진실들을 작은 어깨에 짊어진 채 아무도 없는 마당에서 홀로 고개를 끄덕이며 물건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를 법 없이도 살 선량한 사람들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량함은 자신들의 평안이 위협받지 않을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가뭄이 길어지거나 가축이 병들어 죽어나가자 사람들은 그 원인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마을 끝자락, 물건들과 대화한다는 기이한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놓고 아이에게 돌을 던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차가운 시선은 어떤 날카로운 화살보다 더 깊숙이 아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장터에서 아이가 비틀거리며 지나가면 활기차게 흥정하던 소리가 마치 썰물처럼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몸을 돌려 외면했고 아이가 딛는 땅은 언제나 소금이라도 뿌려진 듯 황량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쟤는 좀 괜히 섬뜩하지 않소? 애가 애 같아야지 말이야. 저 눈을 좀 보시오. 산 사람의 눈이 아니지 않소. 아낙네들이 우물가에 모여 빨래방망이를 두드릴 때면 그 소리는 아이에 대한 험담으로 변해 마을 골목골목을 타고 흘러다녔습니다. 아이가 물을 뜨러 우물가에 나타나기라도 하면 여인들은 아직 채우지 못한 물동이를 서둘러 들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이가 서 있는 우물 안쪽에는 오직 아이의 쓸쓸한 그림자만이 비칠 뿐이었습니다. 결국 마을의 원로들과 집안의 어른들이 당산나무 아래 커다란 멍석을 깔고 모여 앉았습니다. 하얀 도포를 입은 노인들이 곰방대를 태우며 깊은 한숨을 내뱉자 자욱한 담배 연기가 아이의 미래를 가리는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침묵 끝에 마을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고 고집세기로 유명한 박첨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보게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하네. 저 아이가 입을 열 때마다 마을의 기운이 꺾이고 사람이 상해 나가니 이대로 두었다간 마을 전체가 귀신 골짜기가 될 판이오. 저 불길한 것을 잠시라도 다른 데로 보내는 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 아니겠소? 그 제안에 누구 하나 반대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아이의 희생을 묵인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그 결정이 내려지던 날 사람들 앞에서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감히 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서 그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녀는 처음으로 아이의 작은 손을 아프도록 꽉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손길이 아플 법도 한데 그저 묵묵히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따라 걸으며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마지막으로 마당 한복판에 홀로 서 있는 낡은 해시계 앞에 섰습니다. 달빛 아래 차갑게 가라앉은 해시계 위로 아이의 작은 손이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아이는 해시계의 표면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을 느끼며 뒤에 서 있는 어머니에게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의 시계가 그러는데 제가 여기 있어야만 한대요. 제가 없으면 마을의 시간이 뒤틀려서 슬픈 일들이 멈추지 않고 파도처럼 밀려올 거래요. 저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잘 들으면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어머니는 그 말을 이해할 수도 아니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이 지독한 소문과 이웃들의 멸시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니야. 잠깐 먼 친척 집에 가서 쉬는 것뿐이란다. 며칠만 있으면 다시 데리러 갈게. 어머니의 거짓말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아이를 마을 밖으로 데려간 것은 태양이 가장 높이 떠서 그림자조차 발밑으로 숨어버린 한낮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부러 그 시간을 택했습니다. 어둠의 기운을 가장 밝은 빛으로 씻어내겠다는 미신 같은 믿음 때문이었지요. 아이가 마을 어귀를 벗어나 고갯마루로 향할 때까지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창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아무도 아이의 뒷모습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걸어가면서도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맨 작은 등짐에는 해진 옷가지 몇 벌과 누군가 먹다 남긴 딱딱한 떡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아이의 작고 초라한 뒷모습이 고갯마루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문을 열고 나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네. 그 불길한 놈이 떠났으니 이제 마을에 평화가 오겠지. 우리 집 장롱도 이제는 조용해질 거야. 사람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막걸리 잔을 기울였고 마을에는 오랜만에 활기찬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으며 다가올 풍년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재앙의 끝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는 귀신을 부르는 아이가 아니라 억울한 사연을 가진 물건들의 분노와 슬픔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달래주던 유일한 듣는 이였다는 사실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소중한 존재를 제 손으로 밀어내고 나서야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집집마다 놓인 물건들은 전례 없는 증오를 품은 채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마을을 떠난 첫날 밤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정적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부정 타는 존재가 사라졌다며 안심하고 일찍 불을 껐으나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기괴한 고요에 불과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마을 한복판에 놓인 해시계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서 사람의 형상처럼 일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없는 밤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자는 마치 누군가가 마을 골목골목을 훑고 지나가는 듯 길게 뻗어나갔고 그 그림자가 닿는 집마다 원인 모를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비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를 내쫓는데 앞장섰던 마을 원로 중 한 명이 자신의 방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는 마치 무언가에 짓눌린 듯 온몸이 뒤틀려 있었고 그의 옆에는 평소 그가 아끼던 낡은 장롱문이 활짝 열린 채 기괴한 삐걱거림을 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노환이나 우연이라 생각하며 애써 공포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사흘 후 두 번째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녹그릇을 쓰지 말라던 아이의 마지막 경고를 비웃으며 그 그릇에 밥을 담아 먹었던 박참판의 아내가 갑자기 목을 부여잡고 쓰러진 것입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누가 그릇 속에서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아요. 저 애가 했던 말이 맞아. 그릇이 울고 있어. 그녀는 텅 빈 공중을 향해 손을 휘두르다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우연이라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사라지자 그동안 아이가 온몸으로 막아주던 물건들의 원망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마을을 휘젓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마다 장롱에서는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려왔고 찬장에 겹쳐둔 녹그릇들은 제멋대로 덜컹거리며 날카로운 쇳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해가 지기도 전에 집안의 모든 문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서 덜덜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낮이 되어도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보게 정말로 그 애가 이 모든 걸 막아주고 있었던 건가?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그 애를 다시 데려와야 하는 것 아니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오. 그 애가 가고 나서 귀신들이 화가 난 거라면 애초에 그 애가 귀신을 끌고 다녔다는 증거 아니오. 두려움에 질린 사람들은 오히려 더 독한 말을 내뱉으며 자신들의 과오를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무당을 불러 굿판을 벌이고 집집마다 붉은 부적을 덕지덕지 붙였지만
그날 밤이면 부적들은 비웃기라도 하듯 검게 타버리거나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물건들은 전할 사람이 없으니 이제 자신들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구들의 위치가 제멋대로 바뀌어 있거나 녹그릇마다 피처럼 붉은 녹이 쓸어 닦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마을에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조차 완전히 끊겼습니다. 가축들은 사료를 거부하고 밤마다 구슬프게 울어댔으며 우물물은 검게 변해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보호하던 마지막 방패를 제 손으로 부러뜨렸다는 사실을요. 가장 무서운 것은 물건들의 위치가 매일 조금씩 마을 광장의 해시계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억울한 사연이 한 곳으로 모여 거대한 폭발을 준비하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빈자리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거대한 구멍을 냈습니다. 아이가 무심코 던졌던 경고들이 사실은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동아줄이었음을 이제야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되새겼습니다. 마을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거처가 아니라 죽은 자들의 목소리가 지배하는 거대한 감옥처럼 변해갔습니다. 밤이 오면 사람들은 각자의 방에서 숨죽여 흐느꼈습니다. 아이가 그 차가운 손으로 물건들을 어루만지며 속삭이던 그 평온한 오후가 사실은 마을의 가장 찬란한 전성기였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마을의 재앙이 극에 달해 집집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고 마을 전체가 폐허처럼 변해갈 즈음 마침내 마을의 가장 늙은 노인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정자로 나왔습니다. 그는 마을의 3대를 지켜본 산증인이자 지금의 사람들이 잊고 싶어하는 모든 비극의 시작을 몸에 새기고 있는 이였습니다. 노인은 깊게 펜주름 사이로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떨리는 손으로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공포를 넘어 체념한 눈빛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노인의 메마른 입술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귀신이라 부르며 무서워했던 저 물건들 사실은 다들 제 이름을 불러달라 울고 있던 이 마을의 부끄러운 역사란에 저들은 괴물이 아니라 우리가 제 손으로 묻어버린 우리의 이웃이고 가족이었단 말일세.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깔깔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어떤 날카로운 칼날보다 예리하게 사람들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노인은 먼저 마을 사람들의 안방을 지키던 그 낡은 육통장롱의 사연을 꺼냈습니다. 수십 년 전 억울하게 반역자로 몰려 쫓기던 한 젊은 선비가 이 마을로 숨어들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도와주는 대신 관가에 고변할까 두려워 그를 좁은 장롱 안에 가두고 굶겨 죽였습니다. 장롱 안에서 들리던 긁는 소리는 죽어가는 선비의 마지막 처절한 발악이었던 것입니다. 선비가 그 좁은 곳에서 숨이 끊어질 때 우린 모두 길을 막았지. 그리고 그 장롱을 내다 팔거나 대물림하며 진실을 덮었어. 그 선비의 원통한 넋이 아이의 귀에 대어 숨이 막힌다고 울었던 게야 아이는 그 비명을 대신 들어주며 선비의 화를 달래고 있었던 것이고. 사람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엌의 녹그릇은 자식을 살리기 위해 누명을 쓰고 관아로 끌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따뜻한 밥을 담아주려다 떨어뜨린 어느 가련한 여인의 슬픔이 서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으나
그릇은 그날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복판의 해식에는 사실 무고한 백성들을 처형하던 망나니의 칼끝이 가장 빛나던 시간을 가리키던 도구였습니다. 아이만이 그 낮은 통곡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괴물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들어주던 하늘의 선물이었어. 아이가 오늘은 열지 말라고 했던 날은 선비가 장롱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기일이었고, 그릇을 쓰지 말라던 날은 여인이 피눈물을 흘리며 떠난 날이었단 말일세. 아이는 그들의 기일을 챙기며 우리를 위해 빌어주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게 듣기 거북하다는 이유로 아이의 입을 막고 내쫓아버렸어. 노인의 이 말에 마을 사람들은 할 말을 잃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려움의 실체는 물건에 깃든 귀신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관과 외면이 만들어낸 거대한 죄책감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직시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는 그 어두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가녀린 다리였는데, 사람들은 제 손으로 그 다리를 끊어버리고 스스로 고립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늘 짓고 있던 그 슬픈 표정은 자신들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물건들이 쏟아내는 고통을 대신 감내하며 짓던 자비의 표정이었음을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짓을, 그 어린 것이 무겁고 지린 소리들을 혼자서 다 듣고 있었다니. 우리는 그 아이에게 사과할 기회조차 버렸단 말인가. 누군가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참았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물건들이 무서워 도망치는 대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먼지를 닦아내며 울었습니다. 노인은 해시계를 가리키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저들의 이름을 불러주게. 숨기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들이 억울하게 여기 있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내놓으란 말이야. 그것만이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 마을의 멈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할 방법일세. 진실을 마주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았습니다. 아니,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편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노인의 고백이 끝난 뒤 마을 광장에는 무거운 정적 대신 나직한 흐느낌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떨리는 손으로 각자의 집안 구석에 방치되었던 혹은 공포의 대상이었던 낡은 물건들을 하나둘 마당 한가운데로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선비의 슬픔이 깃든 그 낡은 육통 장롱이었습니다. 장정 넷이서 조심스럽게 옮겨온 장롱은 햇빛 아래서도 왠지 모를 서늘함을 뿜어내고 있었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먼저 장롱 앞에 무릎을 꿇고 켜켜이 쌓인 먼지를 자신의 소매자락으로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이제야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좁고 차가운 곳에서 얼마나 숨이 가쁘고 외로우셨소. 우리가 무지하고 비겁하여 당신의 고통을 모른 척했습니다. 이제는 그 한을 거두시고 저 넓고 밝은 곳으로 편히 가소서. 노인의 말에 뒤따라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장롱을 불태우기 위해 정갈한 장작을 쌓았습니다. 불길이 닿자 장롱은 마치 오랜 세월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듯 탁탁 소리를 내며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연기는 매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묵은 체증이 풀려나가는 듯한 향긋한 나무 냄새가 마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불꽃 속에서 어른거리던 시커먼 그림자들이 연기가 되어 하늘로 흩어질 때 사람들은 마치 누군가가 어깨를 다독이며 작별 인사를 건네는 듯한 기이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부엌의 녹그릇들이었습니다. 마을 여인들은 더 이상 그릇을 무서워하며 내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물가에서 가장 맑은 물을 길어와 녹그릇에 낀 붉은 녹을 정성껏 닦아냈습니다. 아이가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누명을 쓰고 떠난 그 여인의 너클 달래듯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당신이 겪었을 그 외로움과 자식에 대한 그리움을 이제 우리가 압니다. 이 그릇에 담겼던 눈물을 이제 우리가 닦아드립니다. 부디 배고픈 영혼이 되어 떠돌지 마시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위로를 받으소서. 여인들은 녹그릇을 비단 보자기나 깨끗한 헝겊에 싸서 볕이 가장 잘 드는 양지바른 땅속 깊이 묻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전체가 마당의 해시계 앞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이름들, 아니 어쩌면 기억하기 싫어 지워버렸던 억울한 이들의 사연을 하나하나 소리내어 읊었습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가리켰던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이제는 위로의 시간으로 바꾸려는 듯 사람들은 해시계 주위에 하얀 국화를 놓았습니다. 이름 없이 쓰러져간 분들이여, 우리가 이제야 당신들을 기억합니다. 당신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고 우리가 그 아픔을 대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원한을 거두고 이 마을의 수호신이 되어주소서. 해시계의 바늘 끝에 온화한 아침 햇살로 바뀌는 순간 마을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공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대신 어디선가 불어온 포근한 바람이 사람들의 젖은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빗장을 지르지 않고도 깊고 평온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기괴한 긁는 소리도 날카로운 쇳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살을 타고 들어올 때 사람들은 눈을 뜨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가둔 공포와 죄책감의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일임을요. 하지만 마을을 구한 그 아이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텅 빈 아이의 방을 보며 다시금 가슴 한구석이 미안함으로 시려왔습니다. 우리가 씻은 것은 우리의 죄일 뿐. 아이에게 입힌 상처는 아직 닦아내지 못했소. 누군가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신발끈을 고쳐 메었습니다. 이제는 마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 한 사람 자신들을 지켜주었던 그 소중한 아이를 위해 길을 떠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를 찾기 위한 마을 사람들의 여정은 간절함을 넘어 처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차갑게 내쫓았던 그 굽이진 산길을 따라 걷고 또 걸었습니다. 신발이 달아해지고 발등에 피딱지가 앉아도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남아있던 안악들은 아이가 좋아하던 소박한 간식거리와 새로 지은 하얀 무명옷을 보따리에 정성껏 쌌습니다. 석 달이 흐른 어느 늦가을날 사람들은 깊은 산속 이름 없는 작은 암자 마당에서 빗질을 하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예전보다 키가 조금 더 컸고 그 깊고 맑은 눈동자는 이제 공포가 아닌 가을 하늘을 닮은 고요함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아가야, 이 못낸 애미를, 우리 마을 사람들을 용서하지 마라. 우리가 눈이 멀고 귀가 먹어.
네 귀한 진심을 욕했구나. 제발 우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 아이의 어머니는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달려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아이를 가슴에 묻었습니다. 아이는 예전처럼 말이 없었지만 어머니를 마주 앉는 손길은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이 앞에 고개를 숙이며 사죄하자 아이는 오히려 그들의 거친 손을 하나하나 맞잡아 주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은 축제라기보다는 경건한 행진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위해 앞장서서 길을 터주었고 아이가 지치지 않도록 번갈아가며 등을 내어주었습니다. 아이가 다시 마을 어귀에 발을 들여놓던 그날, 마을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위해 마을 광장에 큰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관심은 음식보다 그동안 자신과 대화했던 물건들이 사라진 자리에 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장롱이 타버린 빈자리와 녹그릇이 묻힌 양지바른 털을 조용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당 한복판의 해시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곁에서 마을의 어린 꼬마 하나가 소매자락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아, 정말로 저 물건들이 무섭게 소리를 지르고 귀신처럼 굴었어? 이제는 정말 안 무서워해도 되는 거야? 아이는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대화라기보다는 흐르는 물소리 같은 평온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요, 물건들은 무서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자신들이 여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목소리가 조금 커졌을 뿐이죠. 이제는 누군가 그랬구나 하고 한 번씩 들어주니까 다들 아주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아이의 그 한마디에 곁에 있던 어른들은 가슴을 치며 다시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에는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차마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층층이 쌓여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더 이상 물건의 비명이나 원망 섞인 속삭임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곡을 흐르는 맑은 물소리,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이웃의 소박한 웃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따뜻하게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온전하게 들으며 여느 평범한 소년처럼 자라났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자자손손 전하며 살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나 원혼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보지 않으려는 눈과 그들의 슬픔을 듣지 않으려는 다친 마음임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해시계는 예전처럼 시간을 가리켰지만 이제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서로의 마음을 보듬는 이해의 시계가 새로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가르쳐준 마지막 진실은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많은 슬픔이 치유될 수 있다는 그 소박하고도 위대한 진실이 아이의 해맑은 미소와 함께 마을의 모든 골목길에 영원히 머물게 되었습니다.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달밤설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시대 깊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가진 것은 없지만 마음만은 천금보다 귀한 만복이라는 이름의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매일 새벽 해가 뜨기 전부터 밭으로 나가 땀 흘려 정직하게 땅을 일구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만복이 밭일을 마치고 냇가를 따라 집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만복은 냇가 물살이 휘도는 곳에서 발을 헛디뎌 쓰러져 있는 백발의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비단 옷을 입고 있어 행색은 부유해 보였으나 갑작스러운 사고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차가운 냇물에 반쯤 잠겨 있었습니다. 만복은 지체 없이 냇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찬물에 몸이 잠긴 노인을 조심스럽게 건져 올려 마른 둑 위로 부축했습니다. 노인의 옷은 이미 물에 젖어 축축했고 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아이고, 어찌 이런 곳에서 홀로. 제가 부축해 드릴 테니 이 바위 위에서 잠시 쉬세요. 만복은 자신의 등에 메고 있던 마른 광목 수건으로 노인의 젖은 옷을 정성껏 닦아드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노인을 위해 팔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노인은 숨을 고른 후 만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행색을 보고도 재물을 탐하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만복의 맑고 선한 눈빛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만복은 허기가 질 노인을 위해 오늘 아침 아내가 싸준 따뜻한 주먹밥을 꺼내 들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그 주먹밥은 만복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해줄 귀한 양식이었습니다. 어르신, 제 별 볼 일 없는 점심이지만 이걸 드시고 잠시 기운을 차리십시오. 몸이 차가우실 텐데 따뜻한 밥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이고, 젊은이, 너는 어찌 이리 마음이 고우냐? 이 귀한 양식을 나에게 내어주다니 내 선한 마음에 이 늙은이가 눈물이 나는구나. 만복은 그저 해맑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노인님 어서 드세요. 그렇게 만복은 노인이 주먹밥을 다 드실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주먹밥을 다 먹고 기운을 차린 노인은 자신을 구해준 만복의 진심에 깊이 감동하여 마치 결심이라도 한 듯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았지만 단단해 보이는 작은 쇠호미였습니다. 노인은 호미를 만복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호미는 차가웠지만 노인의 손이 닿았던 부분이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젊은이, 나는 너의 정직함과 선한 마음에 큰 은혜를 입었다. 내가 가진 재물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지만 네 마음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 호미를 받아라. 이 호미는 내 오랜 친구이자 보물이다. 내 정직함과 선한 마음을 잊지 않겠다는 나의 약속이다. 이 호미로 밭을 가꾸면 네 마음과 정성이 담긴 만큼 땅이 너에게 반드시 은혜를 줄 것이다. 만복은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호미를 손에 쥐었습니다. 보잘것없는 호미 한 자루였지만 노인의 진심이 담긴 그 말 한마디는 만복의 가슴속 깊은 곳에 정직한 삶의 보상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노인은 만복에게 큰 절을 올린 후 호련히 산길을 따라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만복의 삶은 그 작은 호미 한 자루와 함께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조금씩 그리고 신비롭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고? 돌이 아닐진데. 만복이 흙을 털어내자 그의 손바닥 위에는 작지만 영롱하게 빛나는 금덩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만복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그의 손에 쥔 것은 분명 귀한 금이었습니다.
만복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 모든 것이 노인이 주신 호미 덕분이라는 생각에 잠시 호미를 품에 안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이후 만복이 호미로 땅을 가꿀 때마다 어김없이 작은 금덩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만복이 정직하게 땀 흘린 만큼 땅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에게 귀한 결실을 안겨주었습니다. 만복의 삶은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금을 팔아 가장 먼저 병약한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했고 비바람에 셀까 염려되던 낡은 집의 지붕을 고쳤습니다. 낡은 옷 대신 따뜻한 새 옷을 입었고 밥상 위에는 푸짐한 음식이 올라왔습니다. 서방님, 이 귀한 쌀밥이라니. 어머님께서도 이렇게 건강해지시다니요. 이 모든 것이 서방님의 선한 마음과 노력 덕분일 것입니다. 아니요, 여보. 이것은 우리가 함께 나눈 선행의 복이며 노인님께서 내 정성을 보시고 주신 은혜일 것이요.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더욱 정직하게 살아야 하오. 만복은 금이 생길 때마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자식을 잃을 뻔했던 이웃에게는 쌀을 나누어 주고 물이 끊겨 고통받던 마을 사람들을 위해 우물을 깊게 팠습니다. 만복의 집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만복의 부를 질투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직하게 산 만복이 복을 받았다며 칭송했습니다. 만복은 부자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새벽마다 호미를 들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금덩이가 그를 게으르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노인이 말했던 정성과 노력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미로 얻은 금은 그에게 대가가 없는 행운이 아니라 선한 마음과 정직한 땀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날로 번성했지만 만복의 마음속에는 욕심의 그림자가 자리 잡을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호미가 자신에게 준 풍요를 잠시 맡겨진 은혜라 여기며 더욱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만복의 정직한 분은 마을 전체를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언제나 빛을 시샘하는 그림자가 있는 법이지요. 마을에는 변부자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만복의 호미 이야기를 듣고는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저 호미를 갖는다면 만복보다 몇 배는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변부자는 밤낮으로 만복의 집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만복이 호미를 든 채 정직하게 땀 흘리는 모습은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금덩이를 가져다 주는 그 신비로운 도구, 호미 자체만을 탐했습니다. 결국 변부자는 사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깊은 밤, 달빛조차 없는 어둠 속에서 변부자는 만복의 집 담을 넘어 헛간에 숨겨져 있던 그 낡은 호미를 훔쳐냈습니다. 하하! 이제 이 호미는 내 것이다! 천한 농부놈에게는 아까운 물건이었지. 이 호미로 땅을 파서 이 나라 제1의 부자가 될 것이다. 변부자는 자신이 가진 가장 넓고 비옥한 밭으로 달려갔습니다. 만복처럼 땀 흘려 가꾸지도 않았고 노인의 말처럼 정성을 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더 많은 금을 향한 탐욕만이 그의 호미질에 실렸습니다. 놀랍게도 호미는 변부자의 밭에서도 금덩이를 내놓았습니다. 변부자는 만복이 얻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많은 금덩이를 땅속에서 파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순간 광기 어린 기쁨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금이 나올 때마다 변 부자의 집안에는 불안과 불운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곡식 창고에서는 쌀과 곡물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썩거나 사라졌고, 수십 마리의 가축들은 밤마다 이유 없이 앓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집안의 평화가 깨진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요즘 집안에 왜 이리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 아이가 밤마다 식은 땀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곳간에서는 쌀이 쥐도 새도 모르게 줄어든다 하오. 시끄럽소. 금이 들어오는데 그까지 쌀과 병든 가축이 됐으요. 당신은 오직 나에게 더 많은 금을 가져오라 말해야 할 것이오. 변 부자는 금에 중독된 듯 점점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으로 재산을 불려나갔고, 자신을 존경했던 이들에게조차 차갑고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땅 속에서 번쩍이는 황금빛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밤낮 없이 밭을 파헤쳤고, 호미는 그의 손에서 축복이 아닌 광기를 부르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변 부자는 호미의 정성이라는 약속을 잊고 오직 탐욕만을 담아 땅을 훼손했습니다. 그 결과 땅은 그에게 금을 주었지만 그 금과 함께 파멸의 씨앗 또한 함께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변 부자의 집은 겉으로는 번쩍였지만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변 부자의 광기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는 호미를 은혜의 도구가 아닌 탐욕을 채우는 노예처럼 다루었습니다. 밤낮 없이 땅을 파헤쳤고, 그의 손에서 호미는 이미 닳고 상해 있었습니다. 노인이 주었던 그 호미는 정직한 땀과 정성에만 보답하는 신비한 물건이었습니다. 호미는 주인의 마음을 읽었던 것입니다. 변 부자가 호미를 잡은 이후부터 호미는 점점 차가워지고 무거워졌습니다. 변 부자는 금이 쏟아져 나오기를 갈망하며 가장 깊은 곳, 가장 비옥한 땅을 무자비하게 후벼 팠습니다. 그 순간 똑 하는 날카롭고 비통한 소리와 함께 호미의 쇠 부분이 손잡이와 분리되어 날아갔습니다. 호미가 부러졌습니다. 호미는 더 이상 탐욕이라는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땅은 침묵했습니다. 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 부자가 아무리 찢어진 손으로 땅을 파헤쳐도 그곳에는 차가운 흙과 그의 끝없는 욕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 돼! 금아! 금이 왜 나오지 않는 것이냐? 내가 이렇게 많은 땅을 파지 않았더냐? 이 호미야, 너마저 나를 배신하는 것이냐? 그의 외침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이미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축은 모두 병들어 죽었고, 곡식은 썩었으며, 아내는 이미 도망쳤고, 자식들은 병들어 신음했습니다. 변 부자가 금을 얻기 위해 쓴 돈은 모두 빚이 되어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탐욕으로 눈이 멀어 집안 살림을 돌보지 않았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화려했던 변 부자의 집은 하루아침에 폐허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빚쟁이와 관속들이 들이닥쳐 남은 재산마저 모조리 가져갔습니다. 변 부자는 집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마른 침만 삼키며 자신이 훔친 그 부러진 호미 조각을 쥐고 비틀거리며 걸어 나갔습니다. 금은 그에게 부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몰락의 길을 비추는 횃불이었을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변 부자의 비참한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 모든 일이 탐욕 때문에 벌어진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자, 저리 탐욕이 많으니 하늘도 돕지 않는구나. 남의 것을 훔쳐서 불을 쌓으려 했으니 호미가 마지막에 부러진 것은 하늘의 경고였네. 만복은 이 소식을 듣고도 절대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의 밭으로 향했습니다. 호미는 없었지만 흙을 만지는 그의 손길은 여전히 정성스러웠습니다. 만복은 깨달았습니다. 노인이 자신에게 준 것은 금덩이가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사는 삶의 보상이었음을, 자신이 마음을 다해 땅을 가꾸고 정직하게 살았기에 호미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고, 이런 불행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만복은 땅의 섭리 앞에서 깊이 감사했습니다. 부러진 호미와 함께 변부자의 탐욕도 영원히 묻히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는 욕심으로 얻는 가짜 부와 정성으로 얻는 진정한 풍요가 있다는 뼈아픈 교훈만이 남았습니다. 탐욕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습니다. 변부자의 비극적인 몰락은 마을 사람들에게 욕심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젊은 농부 만복의 삶은 여전히 새벽 이슬처럼 맑고 깨끗했습니다. 만복은 호미를 잃은 후에도 밭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호미는 금을 파는 도구가 아니라 땅과의 약속을 지키는 징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맨손과 낡은 괭이로 과거 호미가 해냈던 것과 똑같이 정성스럽게 흙을 보듬었습니다. 변부자의 몰락을 보며 만복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노인이 자신에게 준 것은 금이라는 일시적인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직한 마음과 땀에 대한 시험이자 보상이었습니다. 욕심이 없는 자에게는 축복으로, 탐욕이 가득한 자에게는 재앙으로 돌아가는 삶의 엄격한 도리였던 것입니다. 만복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금덩이를 손에 쥐었을 때보다, 가난한 이웃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병든 어머니께 약을 다려드릴 때 마음이 벅차오르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호미 하나로 얻은 부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의 웃음, 건강하게 자라나는 작물들, 그리고 땀 흘린 후에 시원한 바람이야말로 금보다 소중한 진정한 행복이었음을 만복은 가슴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호미 하나로 얻은 일순간의 재물보다 아침 이슬 맞으며 땀 흘려 얻는 하루의 보람이 더 달구나. 욕심을 버리니 이 세상 모든 것이 귀하게 보이네. 만복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하고 성실하게 이웃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는 금을 사용해 이웃을 도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사용해 이웃의 어려움을 보듬었습니다. 만복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사람들은 만복을 보며 탐욕은 곧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칼날임을 배웠고, 정직함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부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황금에 대한 헛된 소문 대신 만복이 일구어낸 정직한 땀의 미덕이 퍼져나갔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며 사는 삶의 소중함. 만복은 자신이 만든 금으로 얻을 수 없었던 더욱 값진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손에 쥐었습니다. 만복의 밭은 금은 내놓지 않았지만 풍요로운 마음과 정성으로 가득 찬 열매를 맺었습니다. 탐욕의 폭풍이 지나간 후 마을에는 깊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변부자의 몰락은 단지 한 부자의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헛된 욕망을 좇는 모든 이들에게 던지는 하늘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만복의 성실한 삶은 그 경고 속에서 빛나는 인생의 올바른 지표가 되었습니다. 만복은 더 이상 금덩이를 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밭은 여전히 풍요로웠습니다. 그의 손끝이 닿는 곳마다 정직하게 흘린 땀방울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호미는 사라졌지만 그 호미가 남긴 정성과 사랑이라는 가르침은 만복의 삶 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만복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로 지은 집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복은 자신이 얻은 진정한 행복을 가족과 함께 나누었고 그것이야말로 세상 모든 금은 보화보다 귀한 보물임을 매일 깨달았습니다. 만복은 이제 마을의 어른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젊은이들은 그에게 농사짓는 법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만복은 그들에게 금을 좇지 말고 자신의 마음에 심은 씨앗을 좇으라 가르쳤습니다. 젊은이들아, 금은 잠깐의 흥분을 주지만 곧 사라지는 모래와 같다. 하지만 내가 땅에 정직을 심고 겸손을 걸음으로 준다면 그것은 대를 이어 풍요로울 것이다. 진정한 부자는 곳간이 아니라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이니라. 만복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노인이 주었던 호미는 결국 금광의 위치가 아니라 삶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준 지혜의 도구였습니다.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는 독이 되었고 선한 마음은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노동을 존중했습니다. 남의 밭을 탐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몫에 만족하며 서로 도왔습니다. 변 부자처럼 금을 쫓던 이들은 모두 마을을 떠났고 정직한 사람들만이 남아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만복은 냇가에서 만났던 노인의 마지막 말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그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굳건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정직과 선한 마음으로 땅을 가꾸는 자에게야 비로소 풍요가 찾아온다. 내 정성을 잊지 않겠다. 세월이 흘러 만복이 늙어 호미를 놓는 순간까지 그의 얼굴에는 평생 땀과 정직으로 일군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감사와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의 산골 마을을 넘어 욕심은 한순간의 탐욕으로 모든 것을 잃게 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진정한 부와 영원한 평화를 가져온다는 따뜻하고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며 조용히 막을 내립니다. 달밤설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